또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걸 보니까 내가 이 날짜는 적고 저는 칠판에 아무것도 안 적었던데 뭐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죠. 이번 시간에도 대체로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적을 것 별로 없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음 언젠간 또 언젠가처럼 빽빽하게 칠판을 한 2번, 3번 가득 채우는 그런 판서 필기를 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약간만 더 계속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사회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병들어 있죠. 사실상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 또는 정치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른다. 이건 사실 인류사에서 언제나 있어 온 겁니다. 부패하지 않았던 권력?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패의 정도와 성격이 있는 것이죠. 부패도 어린 부패가 있고 나이 먹은 부패가 있는데 노후한 말하자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뿌리가 깊어진 그런 부패는 척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젊은 어린 뿌리가 얕은 그런 부패는 그것이 특히 정치적인 부패라고 할 때에는 참신한 새 권력이 시민의 지지를 온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양심적이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리고 물론 그와 동시에 그 권력을 감시 감독하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눈길이 언제나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한다면 비교적 쉽게 청산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패는 지금 그렇지 않죠.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초기 정도까지의 부패는 전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총량, 이것이 적었을 때이고, 그 권력을 향유한, 휘두른 그런 집단의 구성 인자 숫자가 적었을 때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는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양이 적은데 그걸 향해 달겨드는 경쟁자들이 많은 경우에 그 권력은 대체로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욕구를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건 결코 악이 아니죠. 보다 많이 누리고 싶다, 보다 많이 가지고 싶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이건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총량이 적은 가치를 다수의 사람들이 경쟁해서 점유할 때 독점, 과점, 소수의 점유란 뜻이죠. 의 행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권력의 독재가 무서운 것은 독재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나쁘죠. 경쟁자를 비겁하게 암살시킨다든지,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잘게 모아놓은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가가지고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
갖다 안겨준다든지 하는 거 분명히 부패고 비열한 짓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일상적으로 공포정치를 행하고 나쁜 일이죠.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보면 가령 1950년대, 60년대의 대한민국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 부패는 아직 얕은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하기는 했지만 장면 정권 1년이었죠. 1년도 사실은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만 그 시기 동안에는 강력한 부패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이미 이승만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동을 시작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제대로 꽃 피려나 보다 하던 시기였죠. 다시 말하면 부패와 부정이 일소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정희로 넘어가고 다시 더 무지막지한 과정을 통해서 학살을 통해서 전두환이 집권을 하고 그 연장 권력으로 노태우가 다시 집권하고 그 15년 뒤에 다시 이명박이 대통령이라는 공적 기관 지위를 사적인,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위해서 악용을 하고 다시 그것을 개성하는 권력이 현재 힘을 쓰고 있고 이런 누적 과정을 거쳐서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15년을 뺀다고 쳐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열한 독재가 계속이 됐습니다. 이 독재는 자유의 억압이다, 부의, 재물의 착취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죄악인데 더 큰 것은 시민의 일상을, 주권자의 정신을 마비시킨다는 데 있는 겁니다. 1950년대에는 자살 사건이 신문 사회면에 하나 나면 사람들이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당하고도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의 최고 권력을 쥔 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모르고 감동을 잘 느끼지를 못하고 그래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부자, 부녀, 모자, 모녀 간의 상호, 투쟁, 갈등, 살상 이라는 아주 험악한 범죄들을 보고도 가볍게 코웃음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신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 중에 극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는 물론 나쁘죠.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목숨을 빼앗거나 상처를 주거나 간에 피해자가 가령 여성이거나 노인이거나 어린이거나 한 경우일 것입니다. 특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 또 더욱 원천적으로 가면 내가 낳고 내가 기른 나의 자식을 죽이는 행위.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풀어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대체로 수백만의 원주민을 죽이고 나라를 세운 아메리카 합중국 같은 데에서나 생기는 일이었지, 정상적인 문명의 역사,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다반사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의 범죄 영화가 아주 세련된 미국 드라마로 최근에 한국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 실은 그 원천은 그런 겁니다. 미국이 그런 극악한 범죄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걔들이 그걸 재밌는 영화로 만드는 재주를 가지긴 했죠.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라는 범죄의 극성지대, 가장 성행하는 지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 범죄가 아까 이랬죠. 피해자, 그러니까 여성, 노인, 어린이 이를 대상으로 삼아서 저질러졌을 때 매우 비열한 범죄이죠. 그리고 다른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이 가령 친구거나 이웃이거나 식구들이거나의 경우에는 평소에 쌓인 어떤 불만, 원한, 앙심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나 인도 같은 쪽에 가면 지금도 그걸 뭐라고 하나, 정의살인, 그러니까 보복살인인데요. 이라는 게 사실상 허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이란 말은 좀 약간 심한 거지만 법으로는 분명히 중형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이지만 그걸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과 가족, 문벌, 집안, 지방, 더 나가면 국가까지 갈 수도 있겠죠. 에게 치욕을 안긴 선행 범죄 행위에 대해서 원수 갚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법 처단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주 극악한 범죄 행위를 보면 때로 악인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문학작품 속에서나 영화작품 속에서나 그런 걸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알센 루팡 같은 사람, 일지매 같은 사람, 임꺽적 같은 사람, 홍경래 같은 사람이 성공하기를 우리는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아주 악랄하게, 악독하게 재물을 모아서 형제와 친족과 이웃, 사회를 못살게 구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는 의협심이 강한 깡패가 나타나서 그런 사람을 없애주기를, 처단해주기를 우리는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체로 말하자면 정의 범죄, 아까 말한 명예살인 같은 것이죠.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살인,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적 행위, 이런 것은 로빈 후드 같은 경우 우리는 박수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 명예, 정의, 살인이라고 할 때 이건 대체로 면식범이거나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져 있거나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아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그런 면식이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명 손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인구 비례로 따질 때는 한국이 미국보다 심할 겁니다. 동년배 중에 대학 진학하는 비율이 인구 비례로 볼 때 한국이 아마 미국을 넘어섰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은 약간 주춤할지 모르는데 한동안 85% 정도까지 갔죠. 한국이 세계 1위인 경우가 많은데요. 대체로는 다 자랑스럽지 않은 거지만 자살 같은 것, 빈부격차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이 1위인데요. 이 미국 범죄가 와글거리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미국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악성 범죄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는 것, 음료에 살인, 그러니까 치사량에 해당할 정도의 독극물을 집어넣는 것, 병을 치료해야 할 약에다가 역시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도록 하는 요인물을 집어넣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 행위는 누구가 먹을 건지 나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 뒀을 뿐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고의 범입니다. 어쩌다 생긴 실수범이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충동적인 분노에 의한 또는 오래 무거운 원한을 풀기 위한 그런 종류의 범죄보다 훨씬 나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원천적으로 의도가 있고 고의적인 불특정 다수 중에 누군가가 죽어라 라고 하는 걸 알면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하나이거나 다수이거나 상관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나는 사형제도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와의 단절을 길게 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999년 징역형에 처해서 결코 사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천만의 민생을 괴롭히고 수천만의 인구를 속이고 수천만이고 수억이 될 앞으로의 자손들의 삶에 피해를 준, 분명히 이건 고의범입니다. 그런 이명박류의 악행에 대해서는 난 공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징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한 세멘트, 건설, 자재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멘트를 대충 일정한 농도로 해서 요만한 그릇에다가 몇 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마시게 해서 살갗이 푸둥둥해지고 폐가 나빠지고 위장이 썩어 들어가고 창자가 고장나고 하면 그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죽지 않게 최대한 오래 살게 하면서 그 세멘트를 매일 하루 3끼 먹이는 식으로 징벌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시 요약합시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부패와 부정은 그 자체가 1차적으로 아주 나쁜 것이지요. 부의 독점, 생존권의 박탈, 자유의 억압, 인신의 구속, 많은 악행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더욱더 나쁜 것은 다수 인구를 병들게 한다. 마음을 병들게 한다. 마비시킨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한다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것을 보아도 물론 아직 시민의식이 사실은 많이 살아있습니다만 광화문 천막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10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의식이 마비되어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자신이 병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깊은 병에 들어있는, 그래서 심각한 정치문화를 혁신할 주체의식을 도저히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지경으로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버린 기본 요인이 독재의 누적에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는 그 점에서 인성을 마비시킨다. 부패에 대한 의식상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생활의 상황, 그리고 21세기적인 신문명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 성찰을 해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즉, 이야기의 구비를 약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일반적으로 다시 개인으로 돌아갑시다. 사춘기는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게 되는가? 일단 사춘기적 고뇌는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뿌리부터 돌아보고 원리로 가서 꼭대기, 밑바닥, 전체, 핵심 이것을 살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전체를 던지고 나 자신 전체를 해부하고 나 자신 전체를 돌아보는 그런 고뇌여야만 진정한 사춘기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오락, 게임으로 해서 시간 죽이기에 몰두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오늘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네 라고 하는 야트막한 그런 정신 상태로는 결코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한 사춘기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겪었다고 치고 또는 적어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나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믿어오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추구했던 어떤 목표에 관한 행위라든지,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할 때에 그 안개와 늪의 시기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살고 있죠. 살고 있지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고 할 때 그 삶은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러고 틀린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냥 생명만 이어지고 있다 할 경우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예컨대 말이죠. 오줌이 마렵다. 밥그릇에서 논다. 아무런 기준이 없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죠. 배고프면 그냥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밥을 똥간에 들어가서 먹는다. 밥그릇을 가지고 큰 길가 나와서 된장 한 그릇하고 밥하고 같이 먹을 수도 있다. 아무런 가책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코미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춘기를 벗어나게 되는 계기 중에 한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회의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합니다만 일종의 긍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또는 집안에서 직장에서 교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타인들이 그냥 멍청하니 살아가고 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냥 배설력이 생기면 똥오줌 누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위물 같은 더러지 같은 삶을 사는구나. 나는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나날이 순간순간 고민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옷 잘 입고 루즈 바르고 이쁜 구두 신고 왜 이쁜 몸짓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들이 과연 영혼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지 라고 하는 일종의 우쭐함을 가지고 살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있었거나 이름도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총체적 고뇌를 일종의 노출, 일종의 과시 같은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가령 춤이다, 음악이다, 그림이다 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만 남들에게나 나중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천재적인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건데요. 극도의 슬픔, 비극감,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고뇌 속의 인간이 우쭐함을 가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우 비범한 업적을
남겼다? 그건 뭐 아주 어색한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아직 뭔가 좀 덜 맞는 거 있죠. 근데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우린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일견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 총체적인 비참함 속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위안 내지 자기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당하기조차 하는 겁니다.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의 진정한 안녕이가 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모색의 시기를 살고 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점에서 좀 고리타분한 속담이지만 배부른 돼지보다가 배고픈 소크라테스 같은 삶으로 사는 것, 비슷한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도 죽기 전에 사람은 언젠가 그 총체적인 회의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걸 직면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령 대통령이 됐거나 대통령보다 더 호로운 삶을 사는 재벌 총수가 됐거나 어떤 지위를 갖거나 어떤 부를 어떤 업적을 성취했거나 간에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 점에서 역시 총체적인 자기 반성, 핵심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탐구의 여정, 이거는 일단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논리적인 진명제, 그러니까 참인 명제를 찾아가기 위한 말하자면 기술적인 사색 같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데카르트의 사색은 이중적인데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성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내 걸음, 우리의 주제에 다가가는 겁니다. 비틀거리는, 끊임없는 방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옳고 그른 걸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때에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면, 자기를 약간 거리를 두고 본다면, 그러니까 살고 있는 나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본다거나, 살고 있는 나를 여기 두고 내가 나의 바깥에 가서 저 멀리 어디 가서 현재 살고 있는 나를 본다거나, 하여튼 뭐 양방향이 다 어쨌건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남인 양 해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남인 양 본다거나 내가 남이 되어서 나를 본다거나, 방향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허우적거리는 삶에서도 처음에 예를 들은 것처럼 밥상 위에다가 오줌을 눈다거나 밥그릇을 가지고 동네 길바닥에 나가서 퍼먹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그래도 갑자기 정환애가 막 슬프게 울면 왜 그럴까 깜짝 놀라고 돌아보게 되죠. 누군가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막 두드려 패서 피가 철철 난다, 그런 현상을 목격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가령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팼다.
그런 장면을 볼 때 냉정하고 차근차근히 따지는 사고를 겪기 전에, 사유의 과정을 겪기 전에 일단 말렸으면 좋겠네 하는 정도의 느낌은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꼬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뚜렷한 건 이런 것이죠. 아무리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난 삶의 가치가 없어. 지금 죽음과 삶의 차이가 뭔지도 몰라. 라고 하는 순간순간이 끊임없이 이어가는 과정, 그 시기에도 자신을 돌아보면 뻔한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잡니다. 대체로 하루에 한두 끼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실 우리가 이 고체로 먹는 음식보다가 더 많은 양을 먹는 게 있습니다. 코로 먹는 공기가요. 무게로 우리가 먹는 밥의 양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공기가 우리가 먹는 밥보다 더 무겁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꼬투리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나의 삶은 가치가 없어. 라고까지 하는 경우에도 밥 먹고 잠자고 배설하고 그냥 화들짝 놀라고 갑자기 피비린내는 중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가령 햇세 같은 사람이 아주 형상화를 공들여 해서 재밌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표현한 소설 작품들과는 다른 이야기죠. 지금 나는 이건 훨씬 더 핍진한 그냥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깊은 고뇌에 빠진 사람도 자기 기만을 하지 않는 한, 자기를 철저히 속이지 않는 한 일정한 삶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생명의 유지만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사람다움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달리 이야기해 보죠. 그 비극과 비참함의 순간들 속에서도 이미 그 나는 일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표면 의식에까지 올라와서 또렷하게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미 나는 쉼없이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욕구를 채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고뇌 속에서는 왜 나는 먹어야 사나? 먹는 게 귀찮다. 먹는 건 치욕이다. 먹는 건 죄악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고뇌의 내용에는 그게 들어있어도 삶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생명의 손상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진지한 반성과 죄의식을 가진 사람조차도 어떤 식으로든지 먹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대체로 광물질이 아니죠. 식물질과 동물질인데 사실은 광물질이라고 생명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좁은 눈으로 보더라도 일단 풀이나 이 살코기는 다 생명에서 온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개체가 해체돼 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많은 생명을 손상하는 영양 보충 행위를 이미 나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약간 말을 더 비틀죠. 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지만 이미 살고 있고 일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만큼은 사실은 모른다가 아닌 겁니다. 의식하고 있질 못하고 그러니까 또렷하게 표면으로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해왔다는 것이죠. 그 말을 조금 더 달리 말합시다. 똑같은 말이지만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는 삶의 핵심, 본질, 목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향해 가고자 하는 사춘기적 문제의식의 정말 핵, 코어로 간 건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의 꼬투리는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반성이라고 하는 그 숲과 늪과 안개의 세월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고 막연한 배부른 돼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진정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는 자부를 느껴도 좋다. 그러나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것 그것으로 그 자체로 정말 가치를 느낀다면 그건 기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난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요건 그냥 꼬투리입니다. 그리고 물론 진정한 나 자신의 총체를 건 그런 고뇌가 풀어지는 길 또는 그 열쇠 또는 해답 이런 것을 그럼 삶의 진정한 목표가 뭐냐? 누구나가 똑같이 향해 가야 하는 가치가 뭐냐? 이런 것을 어떤 내가 어떤 다른 나한테 직접 답으로 줄 수는 없죠. 그건 어떤 누구도 예수도 석가도 공자도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감남 을려도 그 주어진 답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고뇌의 늪을 숲을 빠져나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해답이다 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것이죠. 약간 잘라서 이야기하죠. 나 자신의 전체를 건 삶의 진정한 핵심을 찾아가는 구도의 자세, 사춘기적 고뇌, 그것은 필요하다. 누구나가 겪어야 한다 하는 게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구도, 그 과정 그 자체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은 기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요, 콜럼버스의 달걀 비슷한 것인데 사람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면 하늘이 아래에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삶은 달걀 밑에 도깨 갖고 세우면 앵간히 편편한 판이라면 계란 언제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고 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해결되기 이전에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뇌를, 질문을, 회의를 던져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의 고민은 꼭 해야 한다는 것. 거기서 자기 자신이 정말 이것이다 라고 느끼는
해답을 찾아서 성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 그 자체를 향유하고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기만적인 삶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의 숲을 거치고 나면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반대되는 의미의 속담이 같은 지역에 있는데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올바른 것은 고리타분하고 상식적이고 흔해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 흔해 빠진 아무 데서나 있는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해답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다 한 단어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진정한 가치나 고귀한 진리는 수말리 떨어져 있는 하늘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공자 말씀, 예수 말씀 같은 겁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해결하고 나면 별거 아닌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 세상은 사실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지. 그러나 그걸 겪은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여자, 한 남자가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런 성인으로서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관계와 그 이전에 그냥 벌거벗은 페이메일, 여성 하나와 남성 하나가 짝을 이룬 것,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엉겨붙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고뇌의 숲, 안개의 늪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그 고뇌를 공유했다는 걸로 희열을 느껴서 거기에서 자족해 하는 그런 연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이라고 지금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해봤자 고리타분한 것이 되니까, 고리타분하고 상식적이고 상투적인 그 답이 사춘기의 끝에 오게 돼 있는 것인데, 누구나 다른 단어로 오게 될 겁니다. 다른 색깔의 빛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건 사실은 일단 존재를 놓고 하는 이야기라고 봐야 하는데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땅 위에 새롭지 않은 것은 없다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똑같은 공간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것은 없다이고 하나는 새롭지 않은 것은 없다인데 사실은 둘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뭘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까지 분석적으로 해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의미는 좀 생각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춘기는 꼭 겪어야 할 여정인데 겪고 나면 그 뒤의 현실이나 삶이나 나 자신이 휙 바뀐 건 아니죠. 어떤 점에서 물론 환골탈태한 것이긴 한데요. 그냥 세상 그대로고 나 자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리타분함,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존재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새롭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거에 관한 하여튼 해설은 일단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맨 핵심은 그겁니다. 맨 끄트머리에 몇 번 되풀이 한 셈이 됐지만
나 자신의 전체를 건 고뇌의 시간은 꼭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 그 시기에는 도저히 끝을 알 수가 없죠. 이 터널이, 이 암굴이, 시커먼 동굴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끊임없이 헤매기만 하는데 그 헤맴의 시간이 끝날 수 있는 꼬투리가 있다 하는 것을 난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만족에 머물지 말고 자기 기만에 빠져들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고뇌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게 느끼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다시 명민하게 돌아가고 밝은 눈으로 잘 들리는 귀를 갖고 세상을 다시 보는, 그래서 남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생각을 서로 나눠보는 그런 성인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각 개인, 그리고 나라의 주인, 주권, 국민, 그의 실질적 내용인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보다 밝은 미래를 개척해낼 수 있는 동력을 가진 진정한 주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현재 겪고 있는 저 더러움과 범죄가 득실거리는 미국과 닮은 그런 우리 현실이 훨씬 더 맑은, 상대적으로 청정한 그런 살기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반성하고 모색하도록 나는 기대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약간 또 이야기들을 더 토막을 좀 잘라서 할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사춘기의 문제, 이건 사실 이걸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전체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답을 직접 던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가령 문학 또는 예술이 아무래도 접근할 참고 자료로는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여간 오늘 토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봅시다.